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애듯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월포 해안가 절벽 끝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지는 그곳에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진수는 두꺼운 담요를 무릎까지 덮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는 아내 이수경이 차가운 바닷바람에 날리는 박진수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겨 주었습니다. 이수경이 박진수의 어깨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이게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이야. 당신 곁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수경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보이지 않는 바다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수경이 박진수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바닷물이 아주 차가워서 금방 잠들 수 있을 거야. 잘 가, 진수 씨. 이수경이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살짝 풀어놓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자신의 검은색 세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엔진 시동 걸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으며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이수경의 차는 해안로의 코너를 돌아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차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자 절벽 위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경사면을 따라 조금씩 미끄러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담요 아래 숨겨져 있던 박진수의 손이 휠체어 바퀴를 단단히 움켜잡았습니다. 힘없어 보이던 손마디에 퍼렇게 힘줄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검은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 바닥에 내던지며 낮게 웃었습니다. 최선이라고. 웃기지 마, 이수경. 내가 뭘 최선이라고 했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줄게. 박진수가 굽어있던 허리를 천천히 펴더니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하반신 마비 환자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흐린 것이 아니라 형형한 살기를 띠며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휠체어 시트 밑부분을 거침없이 찢어냈습니다. 시트 안쪽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방수 가방이 툭 떨어졌습니다. 박진수가 가방을 들어 올리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내 딸, 내 돈, 그리고 내 인생. 내가 가지려던 모든 거 절대 못 가져.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다 부숴버릴 테니까. 박진수는 휠체어를 절벽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갯바위 쪽을 향해 휠체어를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휠체어가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거친 파도가 휠체어를 집어삼켰습니다. 완벽한 실족사 위장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서둘러 숲길 초입에 있는 낡은 배수관 파이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몰래 숨겨둔 등산복과 짙은 색 윈드브레이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환자복 같은 얇은 옷을 벗어 던지고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뒤 짧은 커트 가발을 뒤집어 썼습니다. 순식간에 병약한 남편 박진수는 사라지고 건장한 등산객 한 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절벽 반대편 갯바위 낚시 포인트에는 전직 보험사 특별조사팀 출신 한미숙이 밤낚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끼를 끼우려다 말고 우연히 고개를 들어 절벽 쪽을 바라본 한미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심코 목에 걸고 있던 망원경을 들어올린 그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뭐야? 저 남자 방금 휠체어에서 일어난 거야? 휠체어를 밀어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뒤 숲으로 사라지는 박진수의 모습이 망원경 렌즈 너머로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한미숙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보험 사기를 10년간 추적해온 감각이 되살아난 듯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미숙이 낚시 장비를 팽개치고 갯바위를 넘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기 잠깐만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센 파도 소리 때문에 한미숙의 목소리는 박진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절벽의 숲길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박진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미숙이 바닥을 살피더니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진수가 옷을 갈아입다 흘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진통제가 아니라 이건 신경안정제잖아. 그리고 이 타이어 자국, 휠체어 자국이 아니야. 경차 타이어 자국인데. 한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약병과 바닥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연신 찍어댔습니다. 숲을 빠져나온 박진수는 폐쇄된 국도 휴게소 뒤편 숲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경차에 올라탔습니다. 대포차였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시동을 건 박진수는 핸드폰을 거치대에 꽂고 앱 하나를 실행시켰습니다. 집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화면 속에 익숙한 거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수경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내연남 오재원이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며 이수경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수경이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원아, 드디어 끝났어. 그 사람 이제 물고기 밥이 됐을 거야. 휠체어 자국도 완벽하게 남겨뒀고 날씨도 도와줬잖아.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오재원이 이수경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그 집도 돈도 다 우리 거네. 아, 참. 그 애는 어떡할 거야? 서아 말이야. 이수경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의 당분간 미국 캠프에 박아뒀으니까 신경 꺼. 보험금 나오면 그 돈으로 기숙학교나 계속 뺑뺑이 돌리면 돼. 천식 때문에 골골거리는데 뭐 오래 살겠어? 운전대를 잡고 있던 박진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을 노려보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지만 표정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진수가 이를 악물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수경, 오재원, 내 딸 이름을 감히 그 입으로. 내가 너희들 뼈 한 조각까지 다 씹어 먹어줄게.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대포폰을 꺼내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관할 경찰서 실종 수사팀이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지금 월포 해안가 절벽 아래로 휠체어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박진수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져두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어둠 속 국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미숙은 자신의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인근 국도 CCTV 화면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숲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빙고. 이 시간대에 지나간 차는 저거 한 대뿐이야. 번호판 조회가 안 되는 걸 보니 대포차고. 저 남자 보통 내기가 아니네. 범죄를 당한 게 아니라 무슨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잖아. 한미숙이 입꼬리에 묘한 미소를 띠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내가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 구역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빈집 앞에 차를 세운 박진수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수북했지만 한쪽 벽면에는 이미 박진수가 준비해둔 계획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발전기를 꺼내 전력을 연결하고 벽면에 붙은 사진들을 비쳤습니다. 이수경, 오재원, 그리고 그들을 돕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붉은색 매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수경의 사진 위에 굵게 X자를 그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야, 이수경.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돈부터 영원히 못 가지게 해줄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마른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양이 소리라기엔 너무 묵직한 발소리였습니다. 박진수가 황급히 불을 끄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 있는 전기 충격기로 향했습니다. 잠가두었던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을 등지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박진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림자가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이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서는 순간 박진수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습니다. 누구야? 박진수가 전기 충격기를 상대의 목을 향해 내리꽂으려던 찰나 상대방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반사신경으로 박진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박진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손목을 잡은 여자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나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까 낚시터에서 봤죠? 다리가 아주 튼튼하시던데요. 한미숙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잡힌 손목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며 한미숙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한미숙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른 한 손에 든 핸드폰 화면을 박진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절벽 위에서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는 박진수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미숙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경찰에 넘어가면 꽤 골치 아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대화 좀 합시다. 박진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그의 얼굴 위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두 발로 일어선 그 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뜻밖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가 내미는 손이 구원인지 또 다른 함정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재개발 구역 빈집.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떠다니는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잡힌 박진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미숙을 노려보고 있었고 한미숙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박진수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한미숙이 손목을 놓아주는 대신 잡고 있던 손에 조금 더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놓으면 저걸로 날 찢을 거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내려놓으시죠. 나쁜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박진수가 비웃듯 받아쳤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남의 뒤를 밟고 무단 침입까지 해놓고서 그런 말이 나와. 이수경이 보낸 사람이지. 얼마 받았어? 내가 더 줄 테니까 꺼져. 한미숙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박진수의 손목을 놓아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박진수에게 툭 던졌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이수경이라는 사람 이름인가 보네. 난 그런 돈 안 받아요. 내 이름은 한미숙. 전직 보험사 특별조사팀 출신이고 지금은 흥신소 사장입니다.
낚시터에서 당신 봤을 때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험 사기 냄새가. 박진수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줍지 않고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하지만 전직 보험사 특별조사팀이라는 말에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보험조사팀이었다면서 왜 이러고 다녀? 경찰에 신고하러 온 건가? 당신이 찍은 그 사진 경찰에 넘기면 난 보험 사기꾼이 되고 남편 죽이려 한 아내는 묻히겠지. 한미숙이 빈집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빙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아내한테 버림받고 복수하려는 것 같은데 혼자서는 힘들걸요. 이수경이라는 여자 보니까 치밀하던데. 알리바이도 다 만들어 놨을 거고. 박진수가 한미숙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한미숙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짱을 끼며 제안했습니다. 거래합시다. 나도 이수경 같은 사람들 아주 싫어하거든요. 내가 당신 복수 도와줄게요. 대신 성공하면 이수경 뒤를 봐주는 보험업계 부패 커넥션 리스트, 그거 나한테 넘겨요. 그 정도 되면 분명히 줄이 있을 거야. 박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혼자서 움직이기엔 한계가 분명했고 특히 현장 조사가 필요한 일들은 죽은 척해야 하는 자신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를 믿을 수 있을까? 박진수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내 지시 없이는 단독 행동하지 마. 둘째, 이 집은 노출됐으니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해. 셋째, 배신하면 그땐 당신부터 끝내. 한미숙이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콜. 성격 화끈하시네요. 갑시다. 내 사무실 지하에 쥐새끼 한 마리도 모를 비밀방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차에 오르기 전 박진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미숙과의 거래를 결심하기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또 복권을 긁던 그 오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30년을 버텨온 박진수에게 로또 당첨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첨 사실을 알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수경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오랜 현장 생활로 갈고 닦은 눈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서 거짓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수경이 오재원과 나누는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은 당첨 2달 뒤였습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에는 보험 설계와 신탁 해제 방법,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재원이 보험 설계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 순간 박진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차가운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공포 뒤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서아였습니다. 딸 서아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수경과 오재원이 서아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당장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법적 절차를 밟기엔 이수경과 오재원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서아를 지키려면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를 위장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약자로 보여야 적이 방심한다는 것, 그리고 방심한 적은 반드시 꼬리를 드러낸다는 것을 박진수는 30년 현장 생활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서아를 미국 캠프에 안전하게 보내두고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재활 치료를 받는 척하며 휠체어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수경과 오재원의 모든 움직임을 눈과 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허름한 상가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한미숙의 흥신소 사무실 지하에는 정말로 아무도 모를 법한 작은 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그곳에 짐을 풀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이수경의 회사 서버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날이 밝자 이수경은 관할 경찰서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수경이 담당 형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어제 바닷가 산책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휠체어 세워두고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제가 죽일년입니다.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담당 형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이수경을 위로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혜경이랑 협조해서 수색 중입니다. 어제 가셨던 식당 영수증이랑 CCTV는 제출해 주셨죠? 이수경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제발 시신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수경이 돌아선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비탄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재원의 차에 탄 이수경이 여유롭게 시트에 몸을 누이며 말했습니다. 눈물 연기하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네. 경찰들 영수증 좀 보더니 껌뻑 죽던데. 완벽해. 오재원이 운전대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수고했어. 아, 참. 집에 들렀는데 서재 책상 밑에서 이상한 걸 찾았어. 박진수가 쓰던 일기장 같은데. 이수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기장? 내용이 뭐야? 오재원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노트를 꺼내 건넸습니다. 몰라. 온통 암호처럼 돼 있어서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안 버리고 챙겨왔어. 혹시 비자금 숨겨둔 거라도 적혀 있을지 모르잖아. 같은 시각 흥신소 지하방에서 박진수는 한미숙에게 그 일기장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놈들이 가져갔을 거야. 근데 걱정 마. 내용은 별거 없어. 사랑한다. 행복하다. 그런 역겨운 소리만 잔뜩 써놨으니까. 한미숙이 컵라면을 마시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꽝이네요. 뭔가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만. 박진수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용은 가짜야. 진짜는 숫자 배열에 있어. 홀수줄 첫 글자만 모아서 조합하면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가 나와. 놈들은 절대 못 풀 거야. 한미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이수경이 헛물만 켜겠구만. 박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감탄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이수경 차랑 오재원 오피스텔에 도청 장치 심어야 해. 놈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실시간으로 알아야 하니까. 한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마침 내가 아는 방역업체 유니폼이 두 벌 있는데 사이즈가 맞으려나 모르겠네. 두 사람이 작전을 짜며 밤을 보내는 사이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있던 이수경은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독할 수 없는 숫자들의 배열 앞에서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남자 설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두 사람은 이수경의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잠입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소독통을 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차된 차량 사이를 누비며 소독약을 뿌리는 척했습니다. 박진수가 망을 보는 사이 한미숙이 능숙한 솜씨로 이수경의 차 문을 따고 운전석 밑에 초소형 도청기를 부착했습니다. 작업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미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완료. 이제 오피스텔로 갑시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이수경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하며 차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와 한미숙이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수경이 통화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알았다니까요. 미국 캠프 인솔 교사한테 돈 좀 찔러줘서 애 빨리 보내라니까요. 서아, 그 애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내가 법적 대리인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기둥 뒤에 숨어있던 박진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서아를 강제로 귀국시키려 한다는 말에 이성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박진수가 이수경을 향해 뛰쳐나가려는 순간 한미숙이 그의 팔을 낚아채며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소독약 분사기 노즐을 이수경 쪽으로 향하게 하고 칙칙 소리를 내며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주차장 바닥에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이수경이 기침을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우 뭐야, 사람 지나가는데 조심 좀 하지. 한미숙이 목소리를 굵게 변조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역 중이라 시야가 좀 가렸네요. 얼른 지나가십시오. 이수경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을 닫으며 연기 속에 서 있는 박진수의 뒷모습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익숙함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박진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아, 우리 서아를 데려오려고 해. 내가 없으면 그 애는. 한미숙이 박진수를 부축해 일으키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무너지면 서아도 끝이야. 공항에서 가로채면 돼. 방법은 있어요. 박진수가 한미숙의 팔을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지켜줘요. 내가 다 줄게요. 뭐든지. 한미숙이 박진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돈이나 두둑이 챙겨줘요. 일단 사무실로 가서 작전 다시 짭시다.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재원의 오피스텔 도청 장치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수가 먼저 손을 쓴 것은 이수경의 금고였습니다. 한미숙이 확보한 금고 비밀번호로 이수경의 서재 금고를 털어 비자금 장부와 USB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는 오재원의 필체를 흉내낸 가짜 쪽지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수경아, 요즘 많이 불안해 보여서 USB는 내가 보관할게. 걱정만 하지 마.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거 잊지 않았지? 박진수가 쪽지를 금고 안에 넣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걸 보면 내가 오재원을 어떻게 볼지. 두 사람이 서로 물고 뜯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청 장치를 통해 이수경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오재원,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나를 의심해. 이 독사 같은 놈. 한미숙이 헤드폰을 벗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오재원 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심어드릴까요?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이수경의 음성을 합성해 만든 가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오재원의 차 안에 숨겨진 도청기를 통해 USB가 든 봉투가 그의 차 앞유리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재원이 노트북에 USB를 꽂자 스피커에서 이수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아만 처리하면 돼. 유산 상속받는 대로 오재원 그놈도 정리해야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위험해. 물론 이것은 박진수가 이수경의 음성을 합성해 만든 가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수경을 의심하기 시작한 오재원의 눈에는 진실로 보였습니다. 도청 장치를 통해 오재원의 반응이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이수경, 결국 나를 토사구팽하겠다 이거지. 웃기지 마.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아. 오재원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경 몰래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수경과 오재원, 두 사람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이 헤드폰을 내려놓으며 박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네요. 이 정도면 두 사람이 서로 잡아먹을 날도 멀지 않았겠는데요. 박진수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놈들이 서로를 믿지 못할 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어야 하니까. 며칠이 지나자 이수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사망 신고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법원 서류만 빨리 넘기세요. 이번 주 내로 끝내요. 전화를 끄는 이수경 옆에서 오재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경찰이 아직 수사 종결도 안 했는데 그러다 의심받으면 어떡해. 이수경이 코웃음을 치며 오재원의 팔짱을 꼈습니다. 지금 한가한 소리 할 때야. 빨리 사망 처리하고 당첨금 수령 서류 준비해야지. 그리고 서아 문제도 그래. 내가 법적 대리인이 되어야 그의 앞으로 된 신탁 자금도 건드리지. 오재원이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아 오늘 들어오는 거지? 이수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응. 인솔 교사한테 돈 좀 찔러줬더니 군소리 없이 데려오기로 했어. 공항 도착하면 바로 내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데려갈 거야. 도청 장치를 통해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미숙이 노트북을 덮으며 박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들었죠? 서아가 오늘 들어옵니다. 공항으로 가야 해요. 박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하방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인천공항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판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청소용역 업체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박진수와 한미숙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휴가철 공항 특유의 소란스러움이 두 사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묻어주고 있었습니다. 입국 안내판에 LA발 항공편 도착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박진수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숙이 박진수의 옆에 바짝 붙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진정해요. 떨다가 들킵니다. 계획대로만 해요. 게이트 열리면 내가 카트로 시선 끌 테니까 그 틈에 서아 데리고 비상구로 뛰어요. 밖에는 우리 직원이 차 대기시켜놨으니까. 박진수가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실수 안 해요. 내 새끼 내가 반드시 데려올 거야. 잠시 후 게이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청소 카트를 미는 척하며 게이트 쪽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솔 교사의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오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서아였습니다. 며칠 사이 더 마르고 창백해진 것 같았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야. 박진수가 카트를 밀고 앞으로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셋이 인솔 교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수경이 보낸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인솔 교사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수경 씨 지시받고 왔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인솔 교사가 당황한 듯 머뭇거리자 경호원이 거칠게 서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서아가 놀라서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선생님, 나 집에 갈래요.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본 박진수가 이성을 잃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숙이 급히 그의 팔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 망쳐요. 저놈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한미숙이 대신 카트를 밀고 경호원들 쪽으로 돌진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비키세요. 청소차가 나갑니다. 카트가 경호원 한 명과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경호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한미숙을 밀쳐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박진수가 서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다른 경호원 2명이 서아를 안고 VIP 전용 통로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박진수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손을 뻗었지만 서아는 이미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국장 반대편 출구에서 이수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서아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며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냉정한 눈빛만 있었습니다. 이수경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엄마 왔어. 아빠가 많이 보고 싶지? 엄마랑 가자. 서아가 이수경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어딨어요? 아빠한테 데려다 줘요. 이수경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가 이내 억지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만나. 일단 엄마랑 가자. 경호원들이 서아를 에워싸듯 이수경 곁에 붙어 출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진수는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딸은 끌려가듯 데려가지는데 엄이라는 작자는 능청스럽게 엄마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주먹을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박진수는 핸들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놓쳤어. 서아가 아빠 찾는데 내가 숨어만 있었어. 나 같은 게 무슨 아빠라고. 한미숙이 숨을 헐떡이며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경호원과 몸싸움을 하다 긁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한미숙이 노트북을 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올 시간 없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아까 몸싸움하는 척하면서 그놈들 차에 위치 추적기 붙였어요. 지금 신호 잡히니까 따라갑시다. 박진수가 눈물을 박박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지도 위에 붉은 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야? 집으로 가는 게 아니네. 한미숙이 지도를 확대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경기도 가평 쪽인데 집이 아니라 펜션 같은 데로 아이를 빼돌리나 봐요. 두 사람은 차를 몰아 경기도 가평의 펜션 근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차를 세운 한미숙이 망원경을 내리며 혀를 찼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안 좋아요. 입구에만 경호원이 둘이고 마당에도 개를 풀어놨어요.
창문마다 방범창까지 달려있고 이건 뭐 요새가 따로 없네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진수가 펜션 2층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작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아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 어둠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 무리하게 진입했다가는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놈들이 서아를 인질로 잡을 거야. 서아가 다치면 아무 소용없어. 한미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쩔 겁니까? 저기 저렇게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박진수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수경은 비자금이 없어진 걸 알았을 테고 오재원을 의심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재원은 가짜 녹음 파일을 듣고 이수경을 불신하기 시작했을 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불신과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했습니다. 박진수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습니다. 디데이를 정하겠어. 이수경이 당첨금 수령 서류에 서명하러 은행에 가는 날, 그날 모든 걸 터뜨릴 거야. 놈들이 서로 물고 뜯느라 정신없을 때, 그때 서아를 데려와야 해. 한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이 커지겠는데요. 준비할 게 많겠습니다. 박진수가 펜션 창가에 손을 대듯 허공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서아야. 아빠가 금방 갈게. 이번엔 절대 안 놓쳐. 망원경 너머로 창가에 앉은 서아의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 어둠을 바라보다가 작은 손을 유리창에 살며시 갖다 댔습니다. 마치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미숙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박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박진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투박하게 생긴 은색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미숙이 운전대를 잡은 채 설명했습니다. 특수 제작한 호신용 반지예요. 보석 부분을 누르면 아주 뾰족한 침이 튀어나오는데 웬만한 성인 남자는 한 방에 보낼 수 있고 안쪽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도 들어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꼭 끼고 있어요. 박진수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한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한미숙이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장님이 이기는 걸 보고 싶네요. 악당이 벌받고 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 현실에선 잘 없잖아요. 이번만큼은 해피엔딩이었으면 해서요. 박진수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디데이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데이가 오기 전에 이수경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박진수의 가슴속에서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흥신소 지하방의 거울 앞에 선 박진수는 3년 동안 한신과도 같았던 검은 선글라스를 책상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면도를 마치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병약하고 눈먼 남편이 아닌 복수의 칼을 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준비됐지. 이제 끝내자. 한미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진수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지 못하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수경이 기절하겠는데요.
가요. 가서 내 인생 되찾아와야죠. 한편 그 시각 서울 시내 한 은행 VIP 회의실에서 이수경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진수의 사망 신고, 서류와 로또 당첨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재원이 이수경의 옆자리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서명하고 나면 진짜 우리 세상이야. 이수경이 오재원을 흘깃 바라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믿음 대신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비자금이 사라진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않은 긴장감이 쌓여 있었고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균열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이수경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수경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며 서명란에 펜 끝을 갖다 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형사 2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선글라스도 휠체어도 없이 살아있는 눈빛으로 이수경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자. 박진수였습니다. 이수경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그 눈빛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수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재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형사 한 명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형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수경 씨, 오재원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오재원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반면 이수경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표정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끝까지 피해자를 연기하는 이수경의 모습에 박진수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형사가 이수경의 팔을 부드럽게 이끌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이수경은 순순히 따라가면서도 복도를 걷는 내내 주변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나치는 순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 수 있을까요? 너무 놀라서 속이 좋지 않아서요.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 여자 직원을 부르려 돌아선 그 찰나였습니다. 이수경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척하다가 반대편 비상구를 향해 빠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하이힐을 벗어들고 맨발로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하나 없이 빨랐습니다. 형사들이 뒤늦게 화장실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이수경의 모습은 건물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미숙이 박진수의 팔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청장치로 들었어요. 이수경이 오늘 아침 일찍 가평 펜션 경호원한테 미리 전화해뒀어요. 우리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서아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요.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요? 은행 오기 전입니다. 이미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발걸음을 서두르던 순간 박진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수경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이수경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아빠, 서아였습니다. 박진수의 손이 핸드폰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수경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섬뜩했습니다. 경찰 데리고 오면 서아가 어떻게 될지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 혼자 와. 인천항 사부두로. 1시간 줄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진수는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그 얼굴 위로 단 하나의 감정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아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숨막히도록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이 운전대를 잡은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고 속도계 바늘은 이미 규정 속도를 훌쩍 넘겨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박진수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핸드폰 시계와 내비게이션에 남은 거리 표시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입술을 바짝 태우며 한미숙을 재촉했습니다. 미숙 씨, 조금만 더 빨리요. 이수경 그 여자 시간 지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한미숙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밟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은 것 같은데요. 아까 은행에서부터 쫓아온 것 같아요. 박진수가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경광등을 번쩍이며 따라오는 순찰차 2대가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이수경은 약속을 깼다고 생각하고 서아를 해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진수가 핸드폰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따돌려야 해요. 경찰이 냄새라도 맡으면 서아가 위험해요. 이수경이 경고했잖아요. 한미숙이 결심한 듯 핸들을 꺾으며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꽉 잡으세요. 고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화물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빗고 들어갔습니다. 급격한 차선 변경에 뒤따르던 경찰차들이 주춤하는 사이 한미숙은 국도로 빠지는 램프 구간으로 미끄러지듯 진입했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다행히 경찰차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미숙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따돌렸어요. 10분이면 도착합니다. 박진수가 떨리는 손을 모아 중얼거렸습니다. 서아야, 제발 조금만 버텨줘. 아빠가 다 왔어. 인천항 사부두 야적장은 거대한 쇠창살 감옥 같았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하늘을 가릴 듯이 높게 쌓여 있어 미로를 방불케 했고 바닷바람이 컨테이너 사이를 통과하며 기계음 같은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이 야적장 입구 쪽에 차를 세우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보세요. 항만 CCTV 해킹했습니다. 이수경 차가 시사구역에 버려져 있네요.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박진수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가요. 시사구역이면 저 안쪽이에요.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컨테이너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야적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온통 녹슨 붉은색과 파란색 컨테이너 벽이라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쉬웠습니다. 한편 시사구역 가장 안쪽 파란색 컨테이너들이 겹겹이 쌓인 틈새에서 이수경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핸드폰을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배가 왜 안 와? 2시라며?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보여?
전화기 너머로 브로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경 단속이 떠서 접근을 못한다고요.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해요. 이수경이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서아가 낡은 매트리스 위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양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누워있던 서아가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천적인 천식이 도진 것이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의 먼지와 극심한 공포가 아이의 기도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가슴을 움켜쥐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이수경이 서아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조용히 안 해. 너 때문에 들키면 다 끝나는 거야. 서아가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이수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 흡입기가 가방에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수경이 서아의 가방을 발로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고 했지. 이수경이 주머니에서 테이프를 꺼내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는 아이의 입을 거칠게 막아버렸습니다. 서아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지만 이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며 위협했습니다. 한 번만 더 소리내면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같은 시각 박진수와 한미숙은 시사구역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백 개의 컨테이너 중 어디에 서아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닷바람 소리와 기계 소음 때문에 작은 소리는 묻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미숙이 난감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많은 걸 하나하나 다 열어볼 수도 없고 소리를 질러서 찾을 수도 없잖아요. 이수경이 눈치채면 위험하니까. 박진수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3년간 앞을 못 보는 척하며 발달시켰던 청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건 바람 소리와 갈매기 소리뿐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서아랑 약속한 신호가 있어요. 내가 밖에서 두드리면 서아도 같이 두드리기로 한 거요. 딱따구리 신호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박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벽을 쇠파이프로 두드렸습니다. 3번 빠르게 1번 느리게 특정한 리듬이었습니다. 금속성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수는 숨도 쉬지 않고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한미숙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이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입이 막혀 있거나. 박진수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1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서아 똑똑한 애예요. 아빠 소리 절대 안 놓쳐요. 서아야, 아빠야. 들리면 대답해. 3번 빠르게 1번 느리게.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무언가로 벽을 긁거나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지나칠 뻔했지만 박진수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박진수가 눈을 번쩍 뜨며 한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었어요? 방금 들었죠? 저쪽이에요. 파란색 컨테이너 쪽. 한미숙이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박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분명히 들렸어요. 서아야. 서아가 대답한 거야. 박진수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숙도 황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얽힌 그 깊은 곳에서 서아는 묶인 손으로 바닥에 있는 쇠사슬을 쥐고 필사적으로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입이 테이프로 막혀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밖에서 들려온 아빠의 신호에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솟구친 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서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컨테이너 밖에서 다시 한번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훨씬 가까웠습니다. 박진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서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 구석에서 손톱을 물어뜯던 이수경이 고개를 번쩍 들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왔구나. 이수경의 손이 천천히 핸드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과도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칼날이 희미한 빛을 받아 싸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박진수와 한미숙이 파란색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얽힌 곳에 도착했습니다. 박진수가 다시 한번 쇠파이프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3번 빠르게, 한 번 느리게. 이번에는 바로 옆 컨테이너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한미숙이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찾았다. 여기네요. 이 안에 있어요.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고 컨테이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 사이에 하얀색 운동화 끈 한쪽이 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진수가 사줬던 서아의 운동화 끈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운동화 끈을 손가락으로 감싸쥐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미숙이 컨테이너 위쪽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환기구 보여요. 녹이 슬어서 조금 열려 있네요. 제가 받쳐드릴 테니까 안쪽 상황 좀 봐주세요. 이수경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진입합니다. 한미숙이 무릎을 굽히고 손을 깍지 껴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박진수가 신발을 벗고 한미숙의 손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내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수경은 문을 등지고 서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는 걸 보니 호흡 곤란이 온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내려왔습니다. 서아가 숨을 못 쉬어요. 천식 발작이 온 것 같아요. 빨리 문 열어야 해요. 한미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경이 문 바로 앞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반대편 벽을 쳐서 시선을 끌게요. 그 틈에 사장님이 문을 여세요. 잠금 장치는 낡아서 금방 풀릴 겁니다. 박진수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습니다. 신호 주세요. 한미숙이 컨테이너 뒤쪽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박진수는 문손잡이 옆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엄청난 굉음이 컨테이너 뒤쪽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미숙이 온몸을 던져 벽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이수경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이수경이 칼을 들고 소리가 난 뒤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잠금 장치를 풀어 헤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대낮의 밝은 빛이 어두운 컨테이너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이수경이 눈을 찡그리며 주춤했습니다. 역광 속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아야, 엎드려. 서아가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하게 몸을 붙였습니다. 이수경의 눈이 차갑게 번들거렸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박진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다 망쳐놨어. 다 내 탓이야. 이수경이 휘두른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박진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숨을 헐떡이는 딸 서아가 있었으니까요. 박진수는 본능적으로 들고 있던 가죽 재킷을 들어 올려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칼끝이 재킷을 뚫고 박진수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소매 위로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박진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통보다 서아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더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수경이 찢어진 재킷에 칼이 박혀 빠지지 않자 악을 쓰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다 내 거였어. 박진수가 이수경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절대 못 지나가. 내 딸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박진수가 재킷을 내동댕이 치고 맨손으로 이수경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컨테이너, 바닥에서 처절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수경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박진수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굴러다니던 칼을 다시 집어들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한미숙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미숙이 고함을 지르며 몸을 날렸습니다. 이수경 그만둬. 한미숙이 이수경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이수경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나. 내가 뭔데. 이수경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무차별적으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미숙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칼날이 한미숙의 허벅지를 깊게 찌른 것이었습니다. 한미숙이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미숙 씨. 박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피를 본 이수경은 더욱 광분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석에 있는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경이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끝난 거. 혼자는 안 죽어. 내가 제일 아끼는 것부터 데려갈 거야. 서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벽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호흡 곤란으로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의 시야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녹슨 쇠사슬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쇠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진수가 짐승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쇠사슬을 채찍처럼 휘둘렀습니다. 내 딸한테서 떨어져. 쇠사슬이 이수경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이수경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바닥에 얼굴을 부딪힌 이수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다리. 아. 박진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이수경의 등 위로 올라타 그녀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수경이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이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진수는 발을 들어 이수경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멀리 차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버둥거리던 한미숙이 절뚝거리며 기어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 독사 같은 여자. 이제 끝이야. 철컥 철컥. 이수경의 양손이 컨테이너 기둥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수경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가면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한미숙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그녀의 바지 위로 붉은 피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이수경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서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아빠 봐. 박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입을 막고 있던 테이프를 떼어내고 손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끊어냈습니다. 서아는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한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미친 사람처럼 서아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흡입기, 흡입기 어딨어? 제발. 서아의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흡입기가 나왔습니다. 박진수가 서둘러 뚜껑을 열고 서아의 입에 물렸습니다. 서아야, 숨 크게 들이마셔. 하나, 둘, 셋. 약물이 분사되는 소리와 함께 박진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천천히 숨 쉬어. 몇 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서아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가늘게 눈을 뜨고 박진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박진수의 피 묻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눈 진짜 보이는 거야? 박진수가 서아의 손을 잡고 자신의 눈가에 갖다 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려 아이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응, 보여. 이제 다 보여. 우리 서아 얼굴도 보이고 얼마나 컸는지도 다 보여.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혼자 둬서 너무 미안해. 서아가 박진수의 품으로 파고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어. 아빠 보고 싶었어. 박진수는 아이를 으스러지게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어둠과 고통이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안 가. 아빠가 평생 옆에 있을게. 사랑해, 서아야. 벽에 기대 앉아있던 한미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듯 다리를 움켜쥐면서도 두 부녀의 재회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의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야적장을 울렸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기둥에 묶여 버둥거리는 이수경을 확인하고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이수경이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박진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박진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두고 봐. 하지만 박진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아의 귀를 막아주며 아이를 더욱 깊이 안아주었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미숙이 들것에 실려나가며 박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수가 서아를 안고 일어나 한미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한미숙이 산소 마스크를 쓰기 전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피엔딩 맞죠? 그거면 됐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한미숙을 뒤로하고 박진수는 서아의 손을 잡고 컨테이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인천항 앞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컨테이너 숲을 빠져나오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박진수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진수가 멈춰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휠체어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던 그 차가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서아가 박진수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박진수가 서아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글라스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눈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응, 집에 가자. 엄마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는 진짜 우리 집으로.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아도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법인가 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수 씨처럼 반드시 일어설 날이 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